수십조요? 이런 깡통에 수십조를 돌란 말이오. 장난칩니까? 당장 계약 철회하시오. 나토의 베테랑 분석관 알렉산더는 테헤란의 교전 기록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가 자랑하던 이란의 철벽 방공망이 단 한 번의 경보도 울리지 못한 채 종이 조각처럼 찢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미친 짓을 가능케 했단 말인가? 그는 보이지 않는 기술의 흔적을 집요하게 쫓기 시작했고 그 종착역에서 마주한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반도체부터 인공지능, 방산 시스템까지 전 세계가 얕잡아 보던 작은 나라가 사실은 현대전의 심장을 쥐고 있었다는 전율 돋는 진실. 최근 나토 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소름 끼치는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군사 역사에는 가끔씩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랬고 걸프전의 정밀 유도 폭격이 그랬죠. 전쟁의 방식이 근본부터 달라졌음을 온 세계가 동시에 깨닫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그런 식이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테헤란의 그날 밤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전 기록을 처음 받아보았을 때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판단력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드레이븐입니다. 전 나토 통합전략 분석관이자 현재 글로벌 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미 국방부 전략분석팀에서 12년 나토 통합작전 분석관으로 9년, 합산하면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전쟁을 숫자로 읽어왔습니다. 걸프전 이후 미군의 전쟁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했고 이라크 전쟁의 작전 구조를 해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흐름을 끝까지 추적했죠.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믿고 인상이 아닌 기록을 신뢰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죠. 감정 없는 분석기계. 저는 그 말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전쟁 기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 자존심이었죠. 그런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분석을 멈추게 됐습니다. 교전 기록이 연구소에 들어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동료 제임스가 파일을 들고 제 자리로 걸어왔죠. 그는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번 테헤란 교전 기록입니다. 직접 보십시오. 저는 그 눈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함께 일한 지 2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죠. 전쟁터에서 날아온 어떤 자료 앞에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현장 경력이 만들어낸 특유의 무덤덤함이 있었죠. 그런 제임스의 얼굴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그가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탐지 성공 횟수 제로, 요격 미사일 발사 횟수 제로, 경보 발령 횟수 제로. 저는 같은 페이지를 3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죠. 수백 건의 전쟁 기록을 분석해온 저였지만 이런 결과는 처음이었습니다. 방공망이 뚫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공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작전이 진행된 겁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재편되기 시작했죠. 이란이 구축한 방공망은 결코 허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비용을 방어 시스템에 쏟아부었죠. 중국이 자국의 최고 기술력을 집약했다고 자랑하는 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핵심 전력으로 배치했고 러시아제 탐지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방어 시스템까지 중첩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란의 방공망은 중동에서 가장 복잡하고 탄탄한 방어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죠. 방어망을 구성하는 각각의 시스템들은 서로를 보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단일 시스템이 무력화되더라도 나머지가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자랑하던 철벽 방어선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테헤란 방공망 운용실의 담당관들은 그날 밤 끝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레이더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운용 인력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시스템 오류도 없었고 전원 공급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은 텅 비어 있었죠. 아무런 비행 물체도 아무런 위협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담당관들이 처음 이상함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죠. 도시 외곽에서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고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경보가 울리기도 전에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폭발음이 들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고 자부하던 방공망이 그 순간만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작전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전이 우리가 알던 전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죠. 총성이 울리기 훨씬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대의 눈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죠. 레이더가 멀쩡히 작동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이란의 레이더 네트워크는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죠. 통신망이 끊어졌고 각 방공기지 사이의 지휘 연결이 하나씩 붕괴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스템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완전히 눈먼 상태였죠. 이란의 방공 담당관들은 자신들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눈먼 하늘로 스텔스 전투기들이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서 접근한 전투기들은 이란 국경을 거의 직선으로 통과했죠. 요격 시도가 없었으니 회피 기동도 필요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방어선이 그 순간만큼은 활짝 열린 문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 비행 경로 데이터를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거침없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할 방어선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방어선은 이미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죠. 그리고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있었습니다. 전자전 항공기들이 투입되면서 이란의 레이더 화면을 수천 개의 가짜 신호로 가득 채운 겁니다. 실제로 날아오는 전투기는 화면에 잡히지 않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비행 물체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란의 운용관들은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었죠. 혼란 속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작전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인식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었죠. 저는 분석을 마치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알렉스, 결론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게 뭔지 압니까? 병사가 아닙니다. 탱크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죠. 가장 먼저 죽는 건 상대방의 눈입니다. 일단 눈이 사라지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산처럼 쌓아두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란이 오늘 밤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을 멀게 만든 기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저는 그 보이지 않는 기술의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기록을 뒤지면 뒤질수록 계속해서 하나의 이름과 마주치게 됐죠. 전자전 시스템의 핵심 부품, 인공지능 전장 분석 서버, 초고속 반도체, 위성 데이터 처리 장치, 이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들의 공급망을 하나하나 추적하자 하나의 국가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같은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나자 저는 자료에서 눈을 들고 천천히 똑바로 앉았습니다. 평생을 전쟁 데이터와 씨름해온 제 직감이 조용히 경보를 울리고 있었죠. 이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에 혼자 남아 자료를 계속 뒤졌죠. 테헤란 공습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들의 흔적을 따라가면 갈수록 그 이름은 점점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제가 해결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었죠.
이 전쟁에서 진짜 두뇌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투기 조종사였습니까? 작전 지휘관이었습니까? 저는 자료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답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에는 인공지능 전장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와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함께 개발한 군사용 인공지능 플랫폼이었죠. 저는 이 시스템의 존재 자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 정도 규모로 운용됐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혀갔습니다. 이 시스템이 처리한 데이터의 규모와 정밀도는 제가 상상하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오랜 세월 분석관으로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기계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죠. 이 시스템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테헤란에서 벌어진 일의 진짜 의미를 절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작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 드론 감청 기록, 특수부대가 수집한 현장 정보, 통신 기록, 수개월치 이동 패턴 데이터까지 수백만 건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죠. 인간 분석관이라면 수년이 걸려도 처리하지 못할 데이터들을 이 시스템은 몇 초 만에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작전의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었죠. 저는 그 데이터 처리 속도와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들을 보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분석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두뇌였죠. 인간이 만들어낸 두뇌가 이제 인간 대신 전쟁을 읽고 인간 대신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제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한 제임스가 제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습니까? 네, 이것 좀 보십시오. 저는 인공지능 전장 시스템 분석 자료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제임스는 자료를 훑어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렉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이 전부 실제 기록입니다. 제임스는 다시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가 어느 부분에서 멈췄는지 알 수 있었죠. 인공지능이 특정 고위 인물의 위치를 예측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가장 오래 붙잡아 둔 내용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개월치 이동 패턴과 통신 기록,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행동 변화를 종합 분석한 끝에 특정 고위 인물이 특정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확률을 계산해냈습니다. 그 확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92.7%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시간대는 오전 8시 10분에서 9시 40분 사이였죠. 실제 회의는 그 시간대에 정확히 개최됐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행동 자체를 수학으로 풀어낸 것이었죠.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정보 간의 감각과 직관을 숫자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전쟁이 점점 인간의 손을 떠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제임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게 앞으로의 전쟁 방식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인공지능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작전 전체가 이 시스템의 판단 아래 움직이고 있었죠. 침투 루트 계산, 전자전 주파수 설정, 타격 순서 결정, 철수, 루트 생성까지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산출한 최적의 방안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인공지능이 제시한 경로를 따라 날았고 전자전 운용관들은 인공지능이 선택한 주파수로 교란을 실시했죠. 이번 작전에서 총 출격 횟수는 700회를 넘었습니다. 그 복잡한 작전의 흐름을 하나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조율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수천 가지 상황 변화를 동시에 읽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일이었죠.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라도 그 속도와 정밀도를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전 초기 위험도 분석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이 투입되기 전 인간 분석관들이 산출한
초기 작전 위험도는 18%였습니다. 군사 작전에서 18%의 실패 가능성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죠. 작전 승인 자체를 재고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끝에 제시한 최적화된 작전안의 위험도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0.7%였습니다. 18%가 0.7%로 바뀐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획을 다듬은 것이 아니었죠. 전쟁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오랜 경력 속에서도 이런 수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마주하면서 분석가로서의 자존심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묘한 충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언제나 냉정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전쟁 분석에 바쳐온 저는 항상 인간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왔습니다. 지휘관의 판단, 병사들의 용기, 현장 지휘관의 결단. 전쟁은 결국 인간의 싸움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번 작전에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먼저 결정을 내리고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전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뛰어났습니다. 지휘관들도 탁월했죠. 하지만 이번 전쟁의 진짜 두뇌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두뇌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결국 반도체였습니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순식간에 돌려내는 그 모든 능력은 반도체의 성능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구동하는 반도체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스, 앞으로는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겠군요. 전쟁을 가장 잘 계산하는 나라가 이기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 좋은 계산 도구를 가진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 도구의 심장은 반도체입니다. 제임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인공지능 전장 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한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 연산 처리 칩, 데이터 처리 서버의 핵심 부품들, 그 출처를 하나씩 확인해 나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자료 위에 손을 멈췄습니다. 어제도 이 이름이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을 추적했을 때도 이 이름이 나왔죠. 위성 데이터 처리 장치를 확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전장 시스템의 핵심 반도체를 추적하니 또다시 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결정적인 곳마다 같은 나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세계 군사 질서를 분석해왔습니다. 강대국들의 군사력 경쟁, 기술 패권 다툼, 동맹 구조의 변화. 그 모든 분석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과 중국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전장에 있지 않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아도 이 전쟁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분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대 중국의 구도로만 세계 군사 질서를 읽어온 그 시각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까? 중국 방산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순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테헤란 공습의 결과는 단순히 이란의 패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군사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이었죠.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방산 수출의 신뢰가 단 하룻밤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수출한 방공 시스템은 단순한 거래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방산 기술의 상징이었죠. 중국은 수십 년간 러시아제 무기를 역설계하고 자국의 기술력을 더해 독자적인 방산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파키스탄 등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서방 무기보다 훨씬 저렴했고
중국은 정치적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며 판매했죠. 그것이 중국 방산의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 시장에서 가격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전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 그 신뢰가 산산이 부서졌죠. 저는 연구소 내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란 공습 이후 중동 각국의 군사 당국에서 보내온 문의와 반응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내내 저는 묵직한 감각이 가슴을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중동 국가의 군사 당국자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게 우리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이 질문은 비단 그 나라만의 것이 아니었죠. 중국산 방공 시스템을 보유한 수십 개 국가들이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에 앉아 같은 보고서를 읽다가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건 중국한테 엄청난 타격입니다. 방산 수출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 회복이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군부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수출 시장이 아닙니다. 그들이 밤잠을 못 자는 이유는 따로 있죠. 저는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나토 분석팀이 수집한 중국 내부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줄곧 미국의 군사력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수렁, 아프가니스탄 철수, 그리고 중국의 빠른 군사력 증강.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군사적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테헤란의 그날 밤 이후 그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중국 군사 분석가들이 내부적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게 대만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이 담긴 문서를 읽으면서 잠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기술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군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전쟁 패러다임 전체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었죠. 중국군의 전쟁 전략은 압도적인 물량과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수천 발의 미사일로 대만과 주변 미군 기지를 무력화한다는 것이 핵심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테헤란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지휘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군이 내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전자전 대응 능력, 네트워크 전쟁 체계, 인공지능 기반 지휘 시스템, 이 3가지가 중국군의 긴급 연구 과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제임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 교훈을 빨리 흡수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량도 있고 기술 흡수 속도도 빠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전자전 능력과 인공지능 전장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돌리는 핵심 기술, 반도체에서 중국은 아직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 반도체 얘기가 또 나오는군요. 그럼 결국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도 반도체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소 한쪽 벽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냉전 이후 세계 군사 질서는 언제나 미국을 정점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 구조에 도전한 것이 중국이었죠. 중국은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의 군사력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그날 밤이 증명한 것은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기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의 깊이였죠. 저는 중국의 반도체 현황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이후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은 심각한 장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정밀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첨단 센서 칩, 전자전 시스템을 구동하는 신호 처리 반도체,
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아직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공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공백이 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번 테헤란 공습이 냉정하게 보여준 셈이었죠. 저는 분석을 이어가면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의 격차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는 돈을 쏟아부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생태계, 반도체에서 인공지능까지 이어지는 그 깊고 넓은 기술의 토대는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것이었죠. 저는 자료를 덮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세계 군사 질서의 지형이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대 중국의 단순한 구도가 아니었죠. 그 사이에서 그리고 그 구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의 기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공급망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넓게,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들, 그 기술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공급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추적했죠. 데이터는 흔들림 없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정작 놓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임스가 눈썹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총을 쏜 나라만 봤다는 겁니다. 그 총을 쏠 수 있게 만든 나라는 제대로 보지 못했죠. 제임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자료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는 전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장이 시작되기 훨씬 전, 보이지 않는 기술의 공급망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같은 나라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었죠. 저는 그 그림을 제대로 보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연구소의 밤은 언제나 낮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낮에는 보고서가 오가고 회의가 열리고 분석관들이 제각각의 판단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연구소가 조용해지면 저는 비로소 자료와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었죠.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저는 테헤란 공습 이후 수집된 전장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작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기술적 기반을 만든 공급망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그 진짜 주인공을 찾고 싶었죠. 전자전 시스템 로그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레이더 네트워크를 교란한 장비들의 부품 출처를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신호 처리 칩, 고주파 송수신 소자, 디지털 주파수 변조 장치, 각각의 부품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역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 몇 가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이름이 나왔고 일부 유럽 부품 업체들도 등장했죠. 그런데 핵심 연산 칩을 추적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이름과 마주쳤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죠. 반도체 강국으로 알려진 나라였으니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전장 시스템의 연산 서버였습니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그 서버의 핵심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를 확인하자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썹을 약간 올렸습니다. 두 번째였죠. 그 다음은 위성 데이터 처리 장치였습니다. 전장 상공을 날며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정찰 위성의 데이터를 지상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의 핵심 부품. 역시 같은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였죠. 저는 자료에서 눈을 들고 잠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의 센서 칩. 네 번째, 스텔스 전투기 탑재 전자장비의 신호 처리 소자. 다섯 번째, 드론 감청 장비의 고속 연산 칩. 여섯 번째, 저는 자료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며 등바디에 기댔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독립적으로 추적했는데 6번 모두
같은 나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관된 패턴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가 출근하자마자 제 표정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알렉스, 또 밤새웠습니까? 앉으십시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밤새 정리한 자료를 제임스 앞에 펼쳤습니다. 전자전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서버, 위성 처리 장치, 정밀 유도 무기, 스텔스 탑재 장비, 드론 감청 장비까지 6가지 핵심 기술 분야의 공급망 추적 결과가 한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자료를 천천히 훑어보다가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6번입니다. 전혀 다른 기술 분야를 각각 독립적으로 추적했는데 전부 같은 나라가 나왔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건 현대전의 기술 인프라 자체입니다. 저는 자료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밤새 제가 추가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부품 공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들이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연결한 분석이었죠. 전자전 시스템의 핵심 칩이 없었다면 이란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메모리 반도체가 없었다면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했죠. 위성 데이터 처리 장치가 없었다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번 작전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단순화된 표현이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정밀도와 이 효율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죠. 작전 성공의 핵심 기술 기반을 한국이 제공한 겁니다. 저는 분석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부품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한국의 기술이 이 분야에서 이토록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죠.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기술 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고도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군사 기술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현대전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두뇌를 만드는 핵심 소재였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구동하는 반도체의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시간 전장 분석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천 개의 가짜 신호를 동시에 생성해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도 결국은 초고속 신호 처리 반도체가 없으면 구현할 수 없었죠. 정밀 유도 무기가 수십 킬로미터 밖의 목표를 오차 없이 타격하는 것도 센서 칩의 정밀도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의 모든 첨단 기술이 결국 반도체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들을 공급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들을 직접 운용하는 나라라면 어떨까요? 이 기술의 공급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된다면 그 전투력은 어느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그 질문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군사력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 북한과 대치하는 분단국가 정도로만 인식해왔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군사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군사훈련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병력, 수십 년간 실질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다져진 실전적 훈련 문화.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한국군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전투기, 방공 미사일 시스템까지 주요 무기 체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생산 속도였습니다. 나토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시 상황에서 주요 무기 체계를 가장 빠르게 증산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각국이 무기 부족 문제로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입증했죠. 그것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제임스가 한국 방산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 생산 속도가 정말 맞습니까? 이 규모로 전시 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나토 자체 평가입니다. 조작된 숫자가 아니죠. 그러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 공급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진 나라라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 인공지능 응용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생산 능력, 그리고 실전적인 군사 훈련 체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제임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답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세계 지도 앞에 섰습니다. 동아시아를 바라봤습니다. 한반도는 지도 위에서 작은 땅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러시아와 인접한 곳, 그리고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 지정학적으로도 결코 작지 않은 나라였죠. 거기에 지금 제가 분석한 기술력과 방산 능력을 더하면 이 나라는 세계 군사 질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제대로 분석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나라, 그 이상으로 한국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들은 그 시각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기술 공급망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 했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의 변수로서, 현대전의 핵심 기술 보유국으로서,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 구도의 핵심 축으로서 저는 그 분석이 어떤 결론을 향해 나아갈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 분석의 결과가 제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세계 군사 질서에 대한 이해를 근본부터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었죠.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렉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들을 단순히 공급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직접 사용할 준비가 된 나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를 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분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그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연구소 자료실에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세계 방산 시장 분석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죠. 평소라면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었겠지만 그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이미 깨달은 이상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챕터는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의 변화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방산 수출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이 주도해왔습니다. 이 5나라가 세계 방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구도가 수십 년째 이어져 왔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구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불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출되는 무기 체계의 종류와 수준이 문제였죠. 경전차나 소형 화기 같은 저급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주력 전차, 자주포, 전투기, 방공 미사일 시스템, 한 나라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핵심 무기 체계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져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별 품목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K2 전차였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도입을 결정했고 이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능 평가에서 서방의 주력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포병 전력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병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K9의 빠른 사격 속도와 높은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급등했죠. FA-50 전투기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현대적인 전투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소국들의 선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공 방공 시스템은 테헤란 공습 이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품목 중 하나로 떠올랐죠. 제임스가 커피를 들고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청홍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테헤란 이후 반응이 어떻습니까? 중동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중국 방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목격한 이후니까요. 그러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반사이익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사이익은 상대가 실패했을 때 우연히 얻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실력으로 시장을 넓혀오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사건은 그 흐름을 가속화시킨 겁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급변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수십 년간 국방비를 삭감해온 유럽 나라들은 막상 전쟁이 현실로 다가오자 자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독일은 포탄 생산 능력을 급하게 늘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탱크와 자주포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과정에서 유럽의 눈길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자 빠르게 생산을 시작했고 약속한 납기를 지켰습니다. 품질에 대한 불만도 없었죠.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시각들이 실제 제품을 보고 난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유럽 군사 전문가는 분석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서방 최고 수준과 동일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은 훨씬 낮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의 결과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서방 최고 수준과 동일한 성능.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를 내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자국 방산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는 것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미 다른 차원에 올라섰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나토의 내부 분석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나토는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각 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합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나토 분석팀은 한국의 방산 능력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평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주요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을 단기간에 수배로 늘릴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았습니다. 한국은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죠. 둘째, 한국의 무기 체계는 자체 개발 비율이 높았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죠. 셋째,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통합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의 민간 기술력이 무기 체계 개발에 직접 활용되고 있었죠. 이것이 한국 무기 체계가
첨단 전자 장비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이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방산 강점과 반도체 기술력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 높은 기술 인력의 밀도, 그리고 수십 년간 안보 위협 속에서 갈고 닦은 기술 자립 의지,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반도체 분야에서도 방산 분야에서도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나토 보고서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 생산 속도 평가가 사실이라면 전쟁 억지력 측면에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버틸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대전에서 초기 전투력만큼 중요한 게 지속 전투력이죠. 무기와 탄약을 얼마나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결과를 바꿉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한 이유 중 하나도 서방의 무기 공급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한국은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석을 더 깊이 진행했습니다.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성장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군 자체의 전투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한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젊은 남성들이 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고 예비역으로 전환됩니다.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수십 년간 실질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유지되어 온 징병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었죠. 실전 대비 능력을 갖춘 예비 전력의 거대한 저장고였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한국군은 실제 전쟁을 상정한 훈련을 쉬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이것은 유럽 나라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 각국은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사라지면서 훈련 강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죠. 반면 한국군은 단 하루도 긴장을 풀지 않고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갖는 의미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첨단 기술만 있다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술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인력과 훈련 체계가 갖춰져야 하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병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분석들이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에서 발견한 기술 공급망, 반도체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위치, 방산 시장에서의 급부상, 나토가 인정하는 생산 능력, 그리고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실전적 군사훈련 체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으로 와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전쟁을 분석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봅니다. 전투력과 전략이죠. 탱크가 몇 대, 전투기가 몇 대, 병사가 몇 명,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런데 현대전에서는 세 번째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기술 기반입니다. 첨단 무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반도체, 그것을 연결하는 통신 인프라, 전장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이 기술 기반 없이는 아무리 많은 탱크와 전투기가 있어도 현대전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 기반에서 한국은 세계 최정상 수준에 있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겁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과소평가가 아닙니다. 제대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방 군사 분석가들이 그랬을 겁니다. 한국을 미국의 동맹, 분단 국가라는 틀로만 봤지 세계 군사 기술과 방산 산업의 핵심 축으로는 보지 않았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과 기술력만으로는 전체 그림의 절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지정학이었죠. 한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가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어디로 이어질지 저는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군사 기술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십 년간 소수의 강대국들이 독점해온 방산 기술의 최전선에 새로운 나라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기술만 파는 것이 아니었죠. 스스로 그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그것을 알아보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저 같은 분석가들이 주목하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어디를 들여다볼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만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역량을 갖춘 나라라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인 대만 시나리오에서 어떤 변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세계 군사 질서에 대한 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도 이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대만 시나리오 분석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날 아침, 저는 연구소에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커피 한 잔을 앞에 두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자료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대만 해협,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해왔고 무력 통일의 가능성을 공공연히 시사해왔죠.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근거로 대만의 자위권을 지원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거인 사이에서 대만은 팽팽한 긴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수없이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넣어서 들여다봐야 했죠. 나토 연구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대만 해협 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가상의 전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종 변수들을 조정하면서 전쟁의 흐름과 결과를 예측하는 작업이었죠. 저는 가장 최근에 진행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단순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구도였습니다. 이 구도에서 전쟁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시뮬레이션의 초기 단계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으로 대만의 주요 군사시설과 인프라를 타격합니다. 동시에 해상 봉쇄를 실시해 대만을 외부와 차단하죠. 중국의 강점은 물량이었습니다.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 수백 척의 함정, 수천 대의 전투기. 숫자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에서 목격한 것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전자전과 사이버전이 먼저 가동되면서 중국의 지휘 통신 체계가 교란되기 시작했죠.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아무리 방대해도 정확한 타격 좌표를 전달받지 못하면 그 위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전장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중국 해군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대응 방안이 즉각 도출됐죠. 전쟁의 흐름은 초기 예측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한 가지 변수가 계속해서 눈에 걸렸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은 직접적인 전투 참여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대만 해협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변수로 포함되지 않았죠.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한국의 역량을 고려하면 한국을 단순한 배경으로만 설정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벌써 시작했습니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이 완전히 배경으로만 처리되어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동맹국 정도로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한국의 실제 역량을 생각하면 이건 시뮬레이션의 중요한 공백입니다. 제임스가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개입하는 시나리오를 돌려봐야 한다는 겁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직접 싸우지 않더라도 한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이 전쟁 지원에 투입되는 시나리오를 넣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팀에 연락해서 변수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을 전쟁 지원 변수로 추가하고 한국군의 직접 개입 시나리오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반도의 위치를 지도 위에서 다시 봤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 본토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가 있었죠.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한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세 강대국과 동시에 인접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이 위치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한국의 주둔한 미군 기지들은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작전 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공군력의 접근 경로, 해군 함정의 이동 루트, 보급선의 설정,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위치와 직결되어 있었죠. 오후 늦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결과 데이터를 받아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제임스도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를 읽는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 전쟁 지원 변수로 추가된 시나리오에서 전쟁의 지속 기간이 눈에 띄게 단축됐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소모되는 무기와 탄약을 얼마나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느냐가 결정적인 요소였는데 한국의 생산 능력이 그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죠. 중국 해군에 대한 피해도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타격 효율이 높아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직접 개입하는 시나리오의 결과는 그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숫자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 숫자가 맞습니까? 시뮬레이션 팀이 3번 검증했다고 했습니다. 전쟁 기간이 이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군이 직접 개입하는 시나리오에서 전쟁의 결과는 한국이 없는 시나리오와 비교해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전쟁 기간이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과 공군이 입는 피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급망 붕괴 속도도 빨라졌죠. 한국의 위치에서 발진할 수 있는 전투기들이 대만 해협에 접근하는 중국 전력의 측면을 위협할 수 있었고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중국 해군의 보급 루트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 이 시나리오에서 단순히 추가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개입이 전쟁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북쪽에서 한국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동쪽에서 미국과 대만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략적으로 두 방향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중국의 병력과 자원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산이 전체 전쟁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가 보여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고 있다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 군부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들도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수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의 대만 전략에서 핵심 변수라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변수가 아닙니다. 억지력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말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억지력, 군사적 충돌을 막는 힘, 전쟁을 시작하려는 나라가 감수해야 할 대가를 높여서 전쟁 자체를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힘,
현대 안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눈을 들어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할 때 중국 지도부가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 그 대가 계산에 한국이라는 변수가 얼마나 크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쟁 결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존재 자체가 중국의 대만 침공 결정을 억제하는 요소라는 겁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소 한쪽에 걸린 동아시아 지도 앞에 섰습니다. 한반도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무게는 크기와 전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번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제대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지금껏 저는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나라,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진국 정도로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 방산 능력, 훈련된 병력,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나라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지도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서방의 군사 분석가들은 지금껏 한국을 얼마나 제대로 분석해왔습니까? 미국의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북한 문제의 맥락 속에서만 한국을 바라보느라 한국 자체가 가진 독자적인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저 자신도 그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지도 앞으로 다가와 서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할 겁니까? 정리해야죠.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안보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토 본부에 올라가면 상당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지도를 들고 동아시아를 분석해 왔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만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기술력과 방산 능력도 확인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전의 모든 첨단 기술은 결국 하나의 뿌리로 연결됩니다. 반도체였습니다. 인공지능 전장 시스템도, 전자전 장비도, 정밀 유도 무기도, 위성통신 시스템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정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현대전의 핵심 기술 보유국이 된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기술력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입니까? 현대전은 점점 더 기술 집약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고 전자전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으며 정밀 타격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방향이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 현대전 기술의 공급망에서 한국이 갖는 역할, 그리고 대만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만들어내는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의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한 나라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보고서 초안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알렉스, 다음 분석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외부에서 분석했습니다. 기술 공급망, 방산 수출, 시뮬레이션 데이터, 전부 외부의 시각이었죠. 이제는 안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봐야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창밖에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분석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이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했는지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 산업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나라. 천연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지금의 한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단순한 분석가의 시각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인프라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교육받은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자립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원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분야에 진입하든 처음에는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고 개량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운 기술을 토대로 독자적인 개발을 시작했고 결국에는 원래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를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으며 자동차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산이 그 경로를 걷고 있었죠. 제임스가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 발전 속도가 정말 맞습니까? 전쟁 폐허에서 반도체 세계 최강국까지 이게 몇십 년 만에 일어난 겁니까? 맞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역사적으로 이 정도 속도의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단순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교육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땅도 좁았죠? 그러니 사람을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 결과가 지금 보이는 기술 인력의 밀도입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정상에 오른 과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건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존 전략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죠. 석유도, 철광석도, 넓은 농토도 없는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판단이 지금의 반도체 패권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저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숫자는 놀라웠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의 주요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 분야든 민간 분야든 상관없이 현대의 첨단 기술 시스템은 이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공급의 핵심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현대 기술 문명의 핵심 인프라를 쥐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나든 경제 위기가 오든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나라라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죠. 이것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전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십 년간의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석을 계속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군사 분야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히 부품 공급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군사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 연구, 자체 위성 개발,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쌓아가는 역량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 분야에서 축적된 수십 년의 기술력이 그 토대가 되고 있었죠. 제임스가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알렉스,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반을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자체 인공지능 전장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그 전투력은 어느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대답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의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자체 개발 무기 체계, 고도로 훈련된 병력, 그리고 수십 년간 실전적 안보 위협 속에서 다져진 군사 문화, 이것들이 결합된 군사력이 어느 수준일지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나라라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이 분석 전체를 처음부터 되짚어봤습니다. 테헤란의 그날 밤부터 시작된 추적이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현대전의 기술 공급망을 따라가다 발견한 나라, 방산 시장에서 조용히 부상하고 있는 나라, 대만 시뮬레이션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된 나라, 그리고 세계 반도체 기술의 핵심을 쥐고 있는 나라, 그 모든 분석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계 군사 질서를 분석하면서 늘 같은 틀을 사용해왔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시각이었죠.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강국들,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세계 군사 질서가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그 틀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틀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죠. 전쟁의 방식이 바뀌면서 전략적 중요성의 기준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영토의 크기와 병력의 수, 핵무기의 보유 여부가 강대국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죠. 첨단 기술의 깊이,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 그리고 그것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새로운 전략적 강점의 조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기준으로 세계를 다시 보면 한국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분석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현대전의 기술적 기반을 공급하는 나라이자 그 기술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나라이며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문장은 저 혼자만의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이끌어낸 결론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가, 인상이 아닌 기록이 내린 결론이었죠. 제임스가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 분석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한국에 대한 당신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이 분석의 주인공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테헤란 공습의 기술 공급망을 추적하다 우연히 발견한 이름이었죠. 그때만 해도 하나의 흥미로운 발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이어가면서 그 발견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을 세계 군사 기술 질서의 핵심 축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도요. 제임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방산 능력도 있고,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훈련된 군사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앞으로의 세계 군사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답은 한국 스스로가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역량이 세계 안보 구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석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 그 모습이 어쩐지 지금 이 분석이 가리키는 나라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고 있는 나라. 저는 이제 마지막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헤란에서 시작된 이 긴 분석 여정의 결론을 끌어낼 시간이었습니다.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야 했죠.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연구소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하나의 완성된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이었는데 쓰면 쓸수록 이 보고서가 단순한 분석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헤란에서 시작된 질문이 이 자리까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세계 군사 질서에 대한 제 인식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쓰면서 저는 오랫동안 첫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이 분석의 무게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가장 단순한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 우리가 오랫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가 있다. 제임스가 초안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렉스, 이 보고서가 나토 본부에 올라가면 상당한 논쟁이 생길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그 논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지도를 들고 동아시아를 분석해 왔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분석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탱크의 수, 전투기의 대수, 병력의 규모, 이것들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에서 목격한 것은 그 모든 숫자들이 기술적 기반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멀면 아무리 강한 주먹도 허공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것은 병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이었고 그 눈을 멀게 하는 기술의 핵심에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우리가 지금껏 평가해온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개입 여부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위치,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 동아시아 전쟁 시나리오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그 변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세 번째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쓰면서 가장 오래 생각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급부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이 한국 무기의 실력을 확인했고 테헤란 공습을 계기로 중동이 한국 방공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미 그 수준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챕터를 쓰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처음부터 되짚어 봤습니다. 저는 원래 이란 공습의 기술적 성공 요인을 분석하러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름과 반복적으로 마주쳤고 그 이름을 따라가면서 분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현대전의 기술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저는 세계, 군사 질서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근본부터 다시 짜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임스가 보고서 후반부를 읽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구소 창가로 걸어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 제임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것과 안에서 느끼는 것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작은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한국의 강점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다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반복해서 보여줬죠. 반면 한국은 늘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감이 기술력을 만들었고, 그 기술력이 방산을 키웠으며, 그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을 분석해온 분석가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중국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는 핵 전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생산을 동시에 그리고 현대전이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준에서 갖추고 있는 나라를 찾는다면 그 목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짧은 목록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한 채로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임스가 자리로 돌아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죠. 알렉스, 네? 이 보고서 제대로 된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소 한쪽 벽에 걸린 세계 지도 앞에 섰습니다. 지도 위에서 한반도를 찾았습니다. 작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작은 땅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반도체 기술의 핵심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요란하지 않게 묵묵하게 이루어 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의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준비해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테헤란의 그날 밤 교전 기록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이 분석이 여기까지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처음부터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는 분석가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믿고 인상이 아닌 기록을 신뢰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데이터와 기록이 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세계의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판을 바꾸는 데 기여한 나라들 중에 세계가 아직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이제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이 나라를 더 자주, 더 주의 깊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데이터가 내린 결론이었고 수십 년간 전장을 분석해온 저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의 이야기는 이제 막 세계 무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